경기도 외곽 지역 일부만 풀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라고 한다면 그 범위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경기도에 상당히 많은 지역들, 인천 지역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자, 안녕하세요. 부령입니다. 자, 오늘도 목요일날 오후 12시죠. 점심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는데요. 자, 오늘 시작하려고 하는 내용은요, 요즘 분위기가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미분양 공포도 있고요. 또 여기에다가 고분양 청약과 관련된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여러분들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오전에,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서 미국에서 또 이제 미국 금리 인상 발표가 났었고요. 그것 때문에 또 오늘 주식 시장부터 시작해서 별로 되게 안 좋았던 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분위기 자체는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별로 좋은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원래 투자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거는 아니죠.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굉장히 상당히 좀 안 좋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또 과거에도 그랬었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요. 나쁜 일이 있으면 그 나쁜 일을 이용해서 좋은 일을 만드는 것들이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생각보다 이번에 금리 인상이 다시 0.5 정도로 예상한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미국이 0.75를 다시 인상을 했죠. 인상을 하면서 물가도 아직 못 잡았는데 지금 경기 침체 정도는 어느 정도 용인하겠다,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 강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속도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했었죠. 금리 인상 속도가 섣부르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일단 던져주고, 그 다음에 하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들,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조금 언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이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음 달, 다다음 달 이렇게 경험을 하시다 보면 점점 여러분들이 거기에 무뎌져 가는 것들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처음에는 강력한 충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고, 또 다른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나면서 거기에 휩쓸리거나 거기에 조금 마음이 넘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되게 될 거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파워풀하게 변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규제 지역을 풀겠다, 그 밖에 LTV를 좀 풀겠다,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 잘 생각해 보게 되면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 지역 해제 부분도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소지도 있겠다,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부가 미국의 금리를 100% 쫓아갈 수는 없거든요. 한국은행 금리를 올릴 때.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그렇게 올리지 못할 바에는 어느 정도 규제 완화를 통해서 하방을 다져놓겠다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좀 높겠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원래는 이제 미분양과 관련된 얘기를 좀 여러분한테 해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규제 지역 해제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규제 지역 해제를 어디를 먼저 해제를 할까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최근 들어서 옛날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처음 겪는 분들이 많고, 이 처음 겪는 분들이 많은 가운데에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는 미분양과 관련된 부분, 고분양 청약과 관련된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일단 과거 사례를 기준으로 한번 오늘도 풀어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요, 규제 지역 어디를 좀 해제를 할까,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일단은 9월까지 주택거래량 반토막이 났었다라는 기사 나오고, 규제 지역을 추가 해제를 주목한다, 이런 기사가 분명히 나왔는데요. 여기에 요번에 미국 금리 인상이 0.5도 아니고 0.75로 다시 한번 세게 딱 때렸으니, 거래량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한 번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자, 그러다 보니까 11월 달, 이번 달에 주정심이 열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아마 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오늘 금리 인상 나오기 전부터 두 번째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천, 세종, 경기 대거 풀릴 듯이라는 뉘앙스의 기사가 나왔었고,
서울은 아직 이런 내용이 나왔었던 상황이거든요. 자, 이 부분이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집값이 급락한 세 번째 기사입니다. 서울 외곽 수도권 세종 투기 조정 풀릴 전망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투기 지역과 그 다음에 조정 지역 보통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투기 조정이 다 묶여 있는 상황. 자, 그렇다면 지난 대구의 사례에서 그랬던 것처럼 대구 같은 경우도 수성구를 풀기 전에 조정적을 풀기 전에 투기 과열지구부터 풀었었던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번에 금리 인상이 나오기 전에 오늘 나오기 전까지를 생각하게 되면 경기도 외곽 지역 일부만 풀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그 범위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자, 그랬을 때는 경기도에 상당히 많은 지역들, 인천 지역,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해제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물론 전부는 아닐 겁니다. 전부는 아니고 일부 지역 중에서 해제에 관련된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물론 저도 뭐 이렇게 됩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면 제가 알아서 미리 뭐 준비하거나 투자를 했거나 그렇게 했겠지만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이번에는 확실히 조금 강하게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아마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계평화님이 올려주셨는데 노도강 한방에 조정적 풀릴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일단 전제는 항상 두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전제는 정부가요 절대로 투자자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풀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조정지역을 한꺼번에 확 풀어버리는 경우는 영향도가 떨어지는 지역부터 풀 가능성이 있지, 노도강을 한 방에 풀어본다? 노도강을 푼다는 얘기는 서울 지역을 푼다는 얘기, 그 서울 지역의 해제의 신호탄이다, 이런 뉘앙스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방에 풀기보다는 일단 그래도 경기도 쪽, 인천 쪽부터 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한번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요. 자,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맨 마지막 단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국토부 수도권 지방중심 규제 해제를 검토하겠다. 즉, 바꿔 말하면 서울 지역은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있다. 자, 다만 오늘 금리 인상이 약간의 고려를 해볼 만할 정도의 수준까지는 오지 않았을까 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그렇다 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집값 하락폭이 큰 의정부, 김포, 세종이 유력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일단 세종 같은 경우는 지방은 다 풀렸는데 유일하게 세종만 남아 있었잖아요. 세종만 남아 있었는데 흔히 말하는 지방이 그래도 서울 수도권에 비해선 타격이 덜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풀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하지만 서울 수도권과 상당히 유사한 영향도를 미치고 있는 세종 같은 경우는 조금 내버려두고 나중에 좀 상황을 보고 하겠다,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도권을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했을 때는 세종도 어느 정도 풀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요, 제가 그냥 작성을 한 건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방을 제외하고 서울 수도권의 조정지역 지정했던 그 시점을 순서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맨 위에 2016년 11월 3일 날 서울 전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선호가 높았던 과천, 성남, 하남, 동탄부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광명,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갔었죠. 자, 그렇게 되다가 2021년 8월 30일에 동두천을 지정한 것을 마지막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지정이 거의 막차를 탄 게 동두천이었었잖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올해 9월 21일 날 도저히 시장의 분위기가 또 안 좋아지니까 풀었다라고 했던 지역을 밑에서 보시게 되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있죠.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동두천이라고 하는 부분은 2021년 8월에 묻고 1년 만에 다시 해제가 됐다. 자, 그 다음에 파주 같은 경우도 그거보단 조금 더 빠르지만 직전에 묶었던 곳이다. 자, 그 다음에 김포 같은 경우는 좀 건너뛰었습니다. 건너뛰고 난 다음에 밑에 양주라든지 평택, 안성 같은 경우는 위에 2020년 6월 19일 날 묶었던 것들이 나오죠. 안성, 평택, 양주 지역들이
있는, 그게 전부 다 6월 19일 날 묶였던 거. 즉 바꿔 말하면 묶인 순서대로의 역순대로 푼다가 지금 현재의 포지션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김포가 안 풀리다 보니까 김포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이제 화가 나셨었죠. 자, 화가 나셨는데 김포는 지난번에 한번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무조건 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김포 바로 위에 있는 지역들 보게 되면은 고양시, 남양주, 화성, 군포, 뭐 부천, 안산 되게 많은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데 거기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 중에서 지금 6월 19일 날 묶였던 지역들이 먼저 해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밖에 그러니까 어느 분이 이제 최은혜 님이죠. 동탄2 조정 지역이 풀릴 수 있나요? 없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근데 동탄이 묶인 시점을 보면 거의 초반부예요. 초반부인데 역순으로 간다고 무조건 간다가 아니라 지금 그 아래쪽이지만 지금 묶여있고 난 다음에 상당히 지금 심각할 정도로 좋지 않은 지역 중에 하나가 수원이죠. 수원하고 동탄 같은 경우는 물량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풀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선순위로 보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2020년 6월 19일 날 묶였던 곳, 여기부터가 먼저의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쪽 동네는 영향도가 덜하다고 생각해서 묶는 것도 제일 나중에 묶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근데 지금 말했던 동탄과 수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번에 풀기에는 좀 찜찜하고 뭐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2020년 6월 19일 날 묶였던 곳들이 조금 더 유력해 보인다. 뭐 많은 지난번 같은 경우도 인천권 물어보신 분들이 있었죠. 인천권 같은 경우는 아마 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시흥이라든지, 시흥도 지금 요즘 분위기 안 좋잖아요. 제가 어저께 밤에 퇴근하면서 기사 보니까 100호 지구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뭐 10억이었는데 그 반토막이 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아마도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은 일단 6월 19일 날 묶였던 지역들 그 주변 그 상황들 그 지역들 위주로 먼저 풀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선택적인 부분에 따라서 그 나머지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동탄이나 수원 같은 경우들은 이번에 풀린다라고 한다면 좀 회피하겠지만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은 한 번쯤 고려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박은화님 질문이 하나가 이거와 연관돼서 질문이 들어와서 한번 제가 의견을 드리면, 자, 규제가 풀리면 물건들이 쏟아져 나와서 더 하락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고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일단 1차적으로는 맞는 이야기겠죠? 왜? 지금 많은 분들이 집을 팔고자 했던 상황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팔고자 했던 상황에서 규제가 풀리면 물건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부분, 그 분들을, 우리들이죠? 우리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박은하님의 질문에 예스라고 답변은 드리지만, 하지만 본인이 공포에 빠질 정도의 수준은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규제가 풀리게 되면은요, 지금 팔고 싶은 사람들 있죠? 지금 팔고 싶은 사람들 중에서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뭐 저의 경험도 포함되지만 진짜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공포에 빠져서 겁나서 팔으려고 했던 분들. 자, 그런데 어차피 팔아야 되는 첫 번째를 제외하고는요, 두 번째 사람들은 또다시 고민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양자택일 중에서. 왜? 자신한테 최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매물을 회수하는 현상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풀리면 물건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포감이 늘리진 않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신기하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이제 정확히 몇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때까지 안 사신 누군가가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오는 매수자도 있고 투자자도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물건이 쏟아져 나왔는데 안 팔려야 더 급격히 하락하죠. 일단은 규제가 풀려서 물건이 쏟아져 나오면 하락이 흔히 말하는 폭락, 급락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단순히 유추하기는 쉬운데, 사실상 나타나는 현상을 보게 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놓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일단 회수하는 절차, 그 다음에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수요들,
그 다음에 또 일부 투자자들,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매물을 어느 정도 인수하면서 흔히 말하는 급락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정부 역시 바로 이러한 점을 노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준비를 하지는 않았지만 어저께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2030 매수세 다시 조금 시작됐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공포에 떨면서 샀던 사람은 매도를 했지만, 그리고 사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LTV나 기타 규제 완화가 본인들한테 해당이 되니까 이 정도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은정님이 말씀을 하신 것도 더 떨어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미리들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고, 결국 그런 것들을 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중에 가장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폭락장, 하락장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침체장이 올 때는 굉장히 심하게 떨어지고 아무도 집을 안 산다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때도 나름대로는 적정한 수준으로 거래량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규제 완화 부분 관련된 얘기는 했고요. 자, 지금 참 분위기가 신기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이번에도 진짜 비슷하다. 사실 제가 운명론자는 아니거든요. 옛날에도 이랬으니까 미래도 이럴 거야 라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옛날에 이랬던 것들을 조금 이용해서, 옛날의 과거의 경험을 이용해서 내가 투자에 도움이 돼야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요즘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게 되면 정말 재밌는 현상이 이번에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좋지 않은 분위기예요. 근데 분양가는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미분양 역시 조금 움직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자, 뭐냐면 한번 볼게요. 평균 분양가 1,400만 원 첫 돌파. 분위기는 안 좋은데 분양가는 올라가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기사가 조금 핀잔을 합니다. 이러니 미분양이 쌓이지. 집값이 떨어지는데 분양가가 10%나 올랐다? 이러면서 조금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은 저는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를 또 보게 되면 분양가 상승에 미분양 더 쌓이나, 분양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분위기가 안 좋은데 분양가는 올려놓고, 자, 그렇다면은 좋지 않은 분위기에 미분양이 더 쌓일 것 같은데 건설사는 발 동동 구른다, 지금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 근데 미분양이 쌓이는데 분양가를 올린다고? 이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현상이다라고 해서 이번에 진짜 특이한 현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더더구나 건설사는 바로 위에 나왔던 기사, 건설사 발 동동, 이 기사에서처럼 건설사가 마음이 급하니까 11월에 밀어내기 분양을 통해서 6만 가구를 더 분양한다고 돼 있고요. 미분양이 더 쌓일까 굉장히 걱정하는, 자, 그런 느낌이 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나는지 궁금해요. 자, 일단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상은 좋지 않은 분위기에도 분양가는 올라가고 있고, 더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미분양이 증가를 하는 상황이 될 텐데 왜 이렇게 분양가를 올릴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니까 건설사는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데 미분양이 더 쌓이면 어떡하나,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옛날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기사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최근 기사는 지금 보여드리지 않고 있는데요. 옛날 기사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기와 그때 시기는 2007년과 2008년과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진접지구 무더기 분양 고분양가 자충수 2007년 9월 4일입니다. 자, 그런데 화면을 보게 되면은요, 진접지구 무더기 미분양 고분양가 자충수 해가지고 이때 미분양 양산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견된 무더기 미달, 실제로 대거 미달을 했었죠. 그래서 미분양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다시 그 당시 상황에 미분양이 얼마나 급증했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진접지구 동시 분양 아파트가 대거 미달하면서 청약을 마쳤고, 당시 상황과 지금하고 똑같지는 않죠?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고분양가에 대한 실망, 그리고 당시에 중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는요, 정부가 10년간 전매 금지를 걸어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심각했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도 건설사는 고분양가를 그대로 유지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참 애매하죠. 왜 미분양이 나는데 이런 상황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게 되면은요, 그때도 지금하고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매매가는 개걸음, 즉 매매가는 그렇게 오르지도 않고 있는데 분양가는 뜀박질하고요, 미분양을 자초한다라는 기사들이 그때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때 2007년 9월 달에 진접지구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2007년 12월 달에 보니까 미분양 폭탄 맞은 고분양가 아파트라는 기사가 그때 나오고 있네요. 그때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때 기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미분양 폭탄 맞은 고분양가 아파트. 2007년 12월 7일. 고분양가 아파트가 미분양 폭탄을 맞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미분양 우려에도 업체들이 배짱 분양을 하고 있다. 자, 실제로 당시에 월드건설, 울산, 그 다음에 김포, 고천에 선보인 월드메리디앙도 고분양가 논란으로 고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때 어떤 행동을 했었냐면요, 당시 이전에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돈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큰 흐름이 있었어요. 당시 그 월드메리디앙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 아파트였는데요. 당시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돈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고분양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 뭐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노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즉 미분양 아파트가 돈이 되고, 아까 좀 전에 진접지구 얘기했었죠. 진접지구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년 전매 제한이 걸리니까 고분양가 아파트이면서도 전매 제한이 걸린 아파트보다는 고분양가 아파트이면서도 전매 제한이 없는 아파트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현상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이때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미분양 아파트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보이는, 그래서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였던 게 바로 이때 시기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제가 요즘 들어서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를 살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미분양 아파트는요, 사야 될 시기가 보통 두 가지 시기가 나오는데 가능하면 침체기 후반에 사지 상승장 후반에는 사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자주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당시 이때의 사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고분양가이면서 전매가 제한가 가능한 지역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나면서 그때 약간 뭐 할인 분양이라든지 기타 그런 분양들이 발생되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때 고분양가 아파트들은요, 이후에 시장이 되게 안 좋아지고 난 다음에 그 전 분양가를 회복하는데 약 10년 정도 걸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10년 정도 걸렸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고분양가 아파트 부분에 상황을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일단 또 다른 기사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기사를 보게 되면은 미분양 폭탄 맞은 고분양가 아파트,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었죠. 자, 2017년 12월 7일 날 미분양 폭탄 맞은 고분양가 아파트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이때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매 제한이 가능한 곳으로 몰려가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 다음 기사를 보게 되면은요, 미분양 넘쳐도 고분양가는 계속 유지하고 고수하고 있다, 배짱을 부리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2008년 3월 달 기사입니다. 이때 기사를 한번 좀 보려고 해요. 왜냐면 이때 기사에 건설사가 왜 이렇게 유지하는지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보여드렸던 것들, 미분양 넘쳐도 고분양가 고수, 배짱을 부리고 있다. 그게 2008년 3월달 기사인데요. 자, 미분양 가구 수가 12만 가구를 돌파했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의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업체들의 고분양가 행진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뒤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주택업계에서는 대략 초기 3개월 분양률이 한 50에서 60%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사비는 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공사를 하면서 분양을 하면 된다. 즉 미분양이 나도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분양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공사비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고분양가 정책을 고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자, 여기에는 고분양가에는 시행사의 욕심도 주요 요인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파트를 짓는 시공사들은 공사비만 챙기면 되지만 시행사는 분양 이윤을 높이려고 고분양가를 고수한다. 즉 바꿔 말하면
최근에 분양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지금 현재 미분양이 있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를 잘 보시게 되면은 아마 시행사와 시공사가 다른 경우가 꽤 있을 겁니다. 시공사는 분양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뭐 공사비 위주로 생각을 하겠지만, 시행사 같은 경우는 분양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고분양가를 책정하고, 고분양가를 책정하고 난 다음에 그때 분양받은 사람들이 일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부 또 조금 낮춰서 분양할 수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분양가라고 하는 부분을 쉽사리 포기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포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실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고분양가에서 미분양 나는데 라고 생각을 해도 건설사들이나 시행사들이 쉽사리 고분양가를 포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때 이후에 한번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시 2008년 7월 달입니다. 바로 한 3, 4개월이 지난 후였는데요.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또는 사람들이 못 올릴 것, 되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갑론을박을 했다고 해야 되겠죠? 갑론을박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서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나고 보니까 느꼈던 것들은요, 고분양가가 그렇게 쉽사리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미분양이 더 많아지고 되게 많은 물량들로 인해서 많은 회사들이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할인 분양과 기타 정부를 향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폐지를 해달라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되는 모습으로 흘러가게 됐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것은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면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분명히 분양가는 올라갔고요. 뭐 그 당시에도 여기 기사에는 포함은 안 됐지만 그때도 원재대 가격 상승이 같이 맞물리면서 그때 뭐 레미콘 업체 파업하고요. 되게 많은 부분들이 동일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 후반부에 직전에 미분양 투자로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매 제한이 가능한 곳 위주로 고분양인데도 불구하고 밀려 들어가다가 거기서 낭패를 겪었던 사람들이 그때 실제로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능하면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게 조금 맞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솔직히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우려하고 있느냐, 지금 말씀이 드렸던 것처럼, 또 그리고 아까 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미분양 물량이 지금 현재 이렇게 밀어내기 분양들이 발생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분양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이제부터는 미분양 추이를 조금 자세히 지켜보실 필요가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 올려주신 거 잠깐 보면서 질문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래서 10월 31일자에 9월자 기준에 전국 미분양 현황들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현재 분위기, 현재 각 지역별로 미분양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부령님. 혹시 구성남 대단지 입주권을 매도를 고려 중인데 그럼 규제가 풀리게 되면 가격이 오를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단편적으로 가기가 어려운 게 부동산 시장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일단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입주권을 매도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죠? 뭐 그 중에 하나가 힘들다. 자, 그런데 일단 그 부분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힘들다라고 해서 매도를 하시는 거는 뭐 가능성이 있고 가능한 일이죠. 근데 규제가 풀린다고 집값이 오른다 이게 아니라요. 집값이 풀리게 되더라도 그 옆에 있는 또는 기타 다른 영향도가 집값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분위기가 흘러가면 심리가 죽으면서 어렵죠. 중요한 거는 본인이 가지고 계신 물건이 정말 남들이 그 침체기든 상승기든 선호할 만한 곳이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구성남 대단지 같은 경우는요, 일단 성남이라고 하는 곳들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 아무래도 강남도 가깝고요, 송파도 가깝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이 오를까요? 라고 하는 것들이 부동산 투자 이제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시장이 움직이진 않아요.
하지만 그러려면은 엉덩이 무거운 게 굉장히 유리한 거겠죠? 그랬을 때 구성남이란 대단지, 뭐 예를 들면은 뭐 산성 포레스티아라든지 그랑메종이라든지 금광이라든지 하늘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는 보유하시는 게 조금 더 맞다라고 봐요. 근데 규제가 풀리면 오른다 안 오른다 문제는 워낙 많은 수많은 영향도들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규제가 풀린다고 오른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 다만 확실한 건 그래도 제일 먼저 오르는 것은 성남 대단지일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굿니치님, 다주택자는 분양권,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데 혹시 규제 완화가 풀리면 이 부분도 풀릴까요? 당연히 규제지역, 조정지역 해제가 되게 되면 중도금 대출도 약간 해당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풀리죠. 이거는 대출과 관련된 부분이 거기에 그 조정지역이나 이런 것들과 같이 맞물려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제가 한 예로 그 고촌에 그 당시 월드메리언 같은 경우는 고분양가인데 전매가 가능했다. 근데 너무 고분양가였기 때문에 되게 안 좋았거든요. 싸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집중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분양권을 사시더라도 조금 더 싸게 나올 만한 물건이거나 싸게 떨어진 물건을 사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제는 상승장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투자자들은요, 계속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원하는 시점 그런 것들을 맞추기보다는 그네들이 언제쯤 움직이는지 환경이 되면 들어온다. 그렇다면 나는 그것들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 자, 세계평화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마저층, 잠실 S 거래가 된 곳도 하방을 다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방을 다질 만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하방을 다진 것이라고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 하긴 그래서 저보고들 많이들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하방을 다진 것 그러면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하방을 다지는 방법이 그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마저층, 잠실 S, 뭐 음마, 잠실이죠. S.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해서 실수요자도 좋아하고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물건들이 가격들이 떨어지면은 투자자와 실거주자들이 들어와서 매수를 하게 되고, 가격이 싸다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게 되고 하방을 받쳐주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들이 바로 평상시의 모습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방을 다졌다가 또 상황이 바뀌면 좀 떨어질 수도 있었다가 다시 하방을 다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시점을 자주 보게 되면 이때 팔아야 되겠구나, 이때 사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들 아시게 되죠. 그래서 투자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 머리 복잡해서 굉장히 나는 그냥 좋은 것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음마, 엘스 이런 것들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약간 그런 패턴들을 좀 보유하고 있어 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위에 부자 엄마님이 질문하신 거, 그것부터 일단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얘기를 못했네요. 자, 일산은 조정지역 해제가 안 되려나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양시는 원래 조정지역 아까 그 6월 19일자 그쪽에 해당이 되죠. 해제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산이라고 하는 것에 무언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첫 번째, 문제가 생겼을 때 휘발성이 있는 것들이 그 동네에 뭐가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일기신도시 재건축이죠. 일기신도시 재건축이라고 하는 부분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일기신도시 재건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몇 년이 걸릴지 몰라도.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요?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은요, 오히려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사고 그냥 엉덩이 무겁게 갈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5대 신도시, 일산, 분당, 평촌, 삼본, 중동 이런 곳들은 어떻게 보면 조정지역의 해제가 안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여요. 왜? 휘발성 있는, 세종이 그랬던 것처럼 이런 휘발성이 영향도가 있으니까.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드래곤 섬님께서 말씀하신 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아파트 청약은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인근 시세보다 2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거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거라고요. 혹시 드래곤섬님께서 제가 옛날부터 해왔던 얘기를 강의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상승장 때는 갭 벌리기 갭 메우기라고 하는 그런 어떤 패턴을 유도하지만, 그걸 또 유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지만, 조정장
또는 침체장 또는 하락장, 이때는요 결국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얼마나 싸게 사느냐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됩니다. 그게 침체장 내내 적용되는 포인트거든요. 자,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아파트가 청약을 했는데 인근 시세, 뭐 예를 들어서 A란 도시가 지금 인근 시세가 10억인데 나는 8억에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나는 흔히 말하는 안전마진 8억을 만든 거죠. 이 안전마진 8억은요 100% 내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닐 거예요. 왜? 10억짜리가 8억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8억이 돼도 결국 나는 손해본 게 하나도 없고요.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실거주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싸게 사는 게 가장 좋은 거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아파트가 상당히 유리한 거죠. 실제로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아파트가 싸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포 고촌의 월드메리디안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높았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보금자리 주택을 굉장히 싸게 분양을 했었죠. 싸게 분양하면서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올랐지만 결국 나머지 주택들, 외곽에 있는 고분양가 주택들은 오르지 못했거나, 오르긴 올랐지만 언제 올랐냐? 10년에서 12년 후에 올랐다. 그럼 10년에서 12년 정도 굉장히 비효율적인 투자가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면 고분양가에 분양권 전매된다고 들어가는 투자는 아니다. 분양권 투자만 경험하셨던 분들은 자꾸 전매 제한 해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데, 가끔 가다가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시장 자체가 크게 움직이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별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조금 냉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분양가에 분양권 전매 해제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자충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제가 볼 때는 투자한 경험이 상승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드리죠. 고분양가에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그거는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것만큼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자, 그 다음에 또 화면을 넘겨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준비했던 것들을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준비를 했냐면은요. 자, 실제로 요즘에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또 하락론자들은 신이 나셨죠. 하락의 시작일까 뭐부터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분양이 조금 증가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추세로 돌아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더더구나 밀어내기 분양이 있는 것 같죠? 앞으로. 그렇다면 미분양이 증가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자, 일단 제목 한번 볼게요. 빠르게 쌓이는 미분양 32개월 만에 4만 가구 돌파. 근데 아까 기억나시나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옛날 기사 중에 2007년이죠. 미분양 가구 12만 가구인데 고분양가를 배짱, 뭐 이런 기사가 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12만 가구에 비하면 4만 가구 돌파했다라는 거는 조금 적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걸 가지고 뭐 적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기보다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좀 발생을 했다. 이제 신호가 나왔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좀 나왔던 거, 이달에 전국에 6만 가구가 쏟아진다. 밑에서 두 번째 기사죠. 청약 찬바람에 미분양 속출하나. 역시 여러분들은 청약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분양이라고 하는 부분과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서 판단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나오는 미분양들의 상당수는 위치가 안 좋은 곳의 고분양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곳 같은 경우, 그러니까 청약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또는 분양권 투자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고분양가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자, 그러면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저도 신호가 나오는 것 같다고는 하는데, 어떤 곳이 많으냐? 맨 밑에 기사를 보게 되면요. 미분양 주택은 뭐 서울은 마포, 강북, 경기는 안성, 평택이 가장 많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마포, 강북은요. 미분양 증가 개수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숫자라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볼 정도로 입지가 좋은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닌 상태에서 고분양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안성과 평택이 많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자, 그러면 그 부분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요. 전국 미분양 현황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7,800호 정도, 지방은 33,000호, 그래서 전국적으로 약 4만 호 정도로 늘어났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요, 예전의 미분양 주택수와 지금의 상황을 보게 되면 미분양 자체는 현저하게 낮아져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미분양 증가세가요, 어쨌든 추세로 올라가는 것들을 보여지고 있죠. 제가 그동안은 미분양 증가라고 하는 부분을 몇 분기로 좀 계속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려왔었고, 실제로 몇 분기를 계속 봐왔을 때는 2022년 8월 전까지는 그렇게 많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 기울기가 굉장히 낮잖아요. 근데 이번 달에 조금 높게 나옵니다. 이번 달이 이제 정부 기준대로 하게 되면 9월달 기준입니다. 9월달 기준으로 조금 높게 나오죠. 높게 나오는 상태에서 앞으로 물량이 늘어난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미분양의 증가세가 이전보다 좀 확실하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 자, 그러면 일단은 한번 이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양 현황에 그럼 전국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통계치, 그 통계청 사이트에서 있는 미분양 전국 현황 부분을 전체 데이터를 다 끌고 와가지고 지금 제가 작업을 해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분양치가 2007년 1월부터 아마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2007년 1월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데이터의 미분양의 전국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초반부에 2007년도 과거에 어땠을까라면서 이때 고분양의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시점을 보게 되면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즉, 미분양은 늘어나고 있는데 고분양가 배창 분양을 하면서 늘어나고 있다? 그때 얼마까지 늘어났느냐?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09년 말고 2008년까지 보게 되면 한 15만 가구까지 늘어납니다. 한 6만 가구, 7만 가구 정도가 2007년 1월 달이었는데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한 15만 가구까지 늘어났었죠.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서울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요, 서울 같은 경우는 2007년까지는 괜찮았다가 2008년부터 미분양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약 2009년까지 약 3,000세대에 가까운 미분양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마포, 강북, 미분양 이런 얘기하는 거 별로 신경 쓰지 마라, 고분양이면 안 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예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확실히 미분양이 조금 늘어나는 신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서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예전장의 모습과 비교하게 되면은 그냥 조금 올라온 건 맞는데 1000가구 미만이죠. 1000가구 미만이에요. 1000가구 미만이고, 이게 얼마 정도 신호가 올라오려면 한 2, 3천호 또는 한 4, 5천호 정도 이상 올라와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둔촌주공 뭐 분양한다 그러면 지금 달려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둔촌주공 같은 것들을 보면서 판단하시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죠. 경기도도 보시는 것처럼 2007년도에 급증하는 미분양 물량들이 보이게 되는데, 그거에 비하면 기울기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조금 높아진 게 밑에 보이고 있죠. 인천도 비슷하게 보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총량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총량으로 보게 되면은.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 가지고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신호가 어쨌든 미분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정부가 아니죠. 건설사는 고분양가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왜? 원자재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물량들은 밀어내기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미분양이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신호가 지금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자, 이제 광역시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시급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부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안정적이죠. 그래서 저는 미분양을 볼 때는 부산 정도는 괜찮다고 봐요. 부산 정도는 괜찮다고 보고, 자, 그 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역시 보시는 것처럼 대구가 예전에 2007년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구 부분은 되게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다. 자, 광주는 뭐 안 보이네요. 거의 안 보이고, 대전 같은 경우가 조금 튀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2007년도에 미분양이 급증했던 신호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이제 신경 쓰고 봐야 될 때가 됐다, 미분양이 늘어날 수 있다는 신호가 조금 나온 것 같다,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는 광주는 좀 괜찮아 보입니다. 나름대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그 지역에서. 그 다음에 울산이라든지 세종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울산 같은 경우도 미분양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세종 같은 경우는 뭐 아예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냥 휙 하고 좀 넘어갈게요. 강원도 역시 여러분들 충북 역시 미분양 상황을 좀 한번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충남도 역시, 전북도 역시 예전과 비교하게 되면, 특히 전북 같은 경우는 예전장에 이맘때 엄청나게 분위기 안 좋았던 거에 비하면 상당히 괜찮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렇게 걱정할 정도까지의 모습은 몇 군데 지역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만 신호는 보여지고 있다. 미분양이 증가할 수 있는 신호.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남도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경북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은 지난장에 2007년도에 상승했던 그 시점 5,000세대 정도와 거의 유사하게 지금 따라잡혀 있죠. 자, 그런데 경북도 세세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포항 같은 곳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적인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도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예전에 비하면은, 경북에 비하면은 좀 경남이 괜찮죠?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미분양이 좀 높은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제주도의 특수성상 이걸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최근 미분양 급증 지역을 조금 봐야겠죠?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따르면 9월달 기준인데 가장 많이 오른 것, 아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평택과 안성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서울과 경기도,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영향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안 보여드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고 경기도 지역들을 보게 되면 글자가 좀 작아서 제가 일부가 보게 되면 갑자기 숫자가 늘었던 곳이 평택입니다. 그리고 2022년 8월 달에 27건이었던 게 1329건. 1329호죠. 자, 그 다음에 안성 같은 경우가 565호에서 1468호.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던. 얘네들을 제외하고는요, 거의 큰 변화가 없어요. 일부 양주 지역이 조금 더 오른 게 좀 보이긴 하는데요. 여기 보면 900 얼마에서 1100이니까 200호 정도 늘어나는 걸 정도를 제외하고는 아직 경기도에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좀 분위기가 안 좋은 곳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도가 높았던 평택, 그 다음에 안성, 최근에 많이 갔던 곳이죠. 이런 곳들에 많이 갔던 사람들이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또 그 물량들을 사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다. 그렇다면 서울, 경기 전체 지역 중에서 지금 현재 분위기가 안 좋은 곳은 안성과 평택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강원도 지역을 보게 되면은요, 변함이 거의 없습니다. 강원도는 제가 볼 때 안정적이고요. 제주하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조금 높은 상태가 아까 보셨지만 크게 바뀌지 않은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청주, 충주, 그러니까 충북 지역들 같은 경우도 예전하고 크게 다른 모습을 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지금 별로 안 좋은 지역이라고 보여지는 게 충남 지역인데요. 천안 같은 경우가 8월달 기준에 121건에서 682호. 자, 그 다음에 아산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갔던 곳들이죠. 천안, 아산 지역들이 다른 곳들에 비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2배나 늘었네요, 9월 달에. 그 이후에 분양 물량들에 따라서 분양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들 한번 보게 되면은요.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움직임이 없다 싶었는데 익산, 역시 최근 들어서 많이 갔던 곳들이 조금 분위기가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김제가 그동안 저희들 얼굴에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아주 많은 수치는 아니지만 미분양이 늘어나는 모습. 전남 지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여순광 지역은 여전히 예전하고 똑같은 모습이고 순천시가 좀 늘어났네요. 목포시는 아예 더 줄어들었고 목포는 좀 괜찮은 모습이고 지금 현재 그러면 여순광 지역이 좀 별로 좋지 않은 모습, 예전하고 좀 동일한 모습이니까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아까 경북 지역이 별로 좋지 않다고 했는데 경북 지역이 예전에 2007년과 비슷하게 5,000세대 정도가 늘었다. 5,000세대 정도의 유사한 세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두 곳이 이 모든 곳을 차지하고 있는 게 포항하고 경주입니다. 포항하고 경주가, 포항이 4,000세대. 근데 이제 이 세대가 이어진 지는 꽤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 부분에 앞으로 이제 분양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고요. 역시 전남 지역 역시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봐야 될 것은요, 지방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안 좋은 곳 몇 군데는 있죠. 포항이라든지 경주라든지.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안 좋아진 곳 중에 하나가 천안 쪽, 그 다음에 아산 쪽. 자, 그리고 평택, 그 다음에 안성. 자, 이런 곳들이
가장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생각외로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령님,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선 매수 후 매도는 위험할 것 같고, 그러자면 제 집을 급매로 매도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혹시라도 반등장이 오면 어떠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먼저 매도하고 제가 가고 싶은 지역들 중에서 급매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하는 내용인데, 지금 본인이 원하는 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거를. 근데 저는 지금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 매수하고 난 다음에 매도는 위험할 것 같고, 그쵸? 그러니까 먼저 매도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먼저 매도하겠다. 근데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주택자 규제가 과연 그대로 갈까요? 다주택자 규제가. 그리고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비과세를 노리려고 하는 생각들이 좀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투자자가 되시려면 원래 다주택자 쪽으로 가시는 게 가장 맞고, 그러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시간이 지나면 다주택자의 규제가 풀리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그걸 갖다 지금 짜맞추기 해서 맞추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테니까, 정 그게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풀리는 시점에 그때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갈아타라. 그때쯤 되면은 아마 규제가 풀리기 때문에 본인 물건도 매도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물건도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먼저 매수를 하면 지금 약간 그 비과세에 혜택되는 그 보유기간, 그 처분조건부 그 보유기간이 또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하게 되면 답이 안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나중에 늘어나겠죠. 지금 얼마 전 같은 경우도 뭐 처분조건을 2년으로 연장해 준다는 그런 얘기 있었죠. 그러면 기간이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먼저 매수하고 규제 완화도 어느 정도 베팅을 하면서 들어가는 게 후반부에는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후반부에는. 저도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지금 기준이 아니에요. 앞으로 바뀐다. 워낙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럼 규제 완화된다. 그쵸? 규제가 완화된다. 규제가 완화가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주택자 규제가 풀린다. 그렇다면 좋은 물건이 언제 싸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그걸 산다. 내 물건은 언제 팔지 모르겠죠. 하지만 그때 분명히 처분조건부가 걸린다. 근데 분명히 집이 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처분조건부 기간을 길게 둔다. 그래서 내가 두 채를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것에 베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분들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잘 될 거야 님,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인가 보네요. 예전 제 거 가치투자반 들으셨던 분인 것 같은데, 7월 달에 강의했던 그 온라인 동영상, 가치투자반 동영상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게 될 거니까 그걸로 수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 실제 강의는 아마도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 투자하는 거 갭벌리기 갭매혹이라고 하는 어떤 기본 상승장애 투자 기술 말고 또 새로운 걸 넣어야 되겠죠. 예전 그 침체장애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준비 중이니까 12월 1월 그때쯤에서 시작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잘 될 거 아니냐님 가치투자만 듣고 싶으신다면 지금 온라인으로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분 한 분 더 보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개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두 개를 해드리고 오늘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KJW님 많이 올려주셨으니까, 이번에 운정 GTX 당첨됐습니다. 100일 타입 옵션 포함 6억 정도 예상되며 저는 운정의 4억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대출이 이렇게 됩니다. 4인 가족이고 세후 400에 별도 소득은 대출은 없습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고 가격이 떨어질 때 모르는 시장에 2억에서 2억 5천 대출이 그래도 되는지 소득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을 저한테 의존하실 만한 내용은 아니죠. 좀 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건 본인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한 가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구하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또 뭐 열릴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GTX에 되게 해당되는 되게 좋은 지역에 하고 계신다, 청약에 당첨됐다, 그럼 주변과 비교해서 가격이 싸다, 그러면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4억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대출을 일으켜도 되는데, 분명한 거는 금리가 계속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제가 장담컨대 금리가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분명히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침체가 2년씩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 오른다는 거에 베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질 거에 베팅을 하시는 게 맞아요. 엄청나게 예전처럼 떨어질 거를 기대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몇 개월을 고생하더라도 이 정도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죠. 이거를 해도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문제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2억에서 2억 5천을 본인이 얼마나 할 수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사실 400소득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가적인 소득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것도 고민해야 될 것이고요. 금리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하시고, 그럼 내가 얼마 정도 버틸 수 있느냐 등등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 상황과 상관없이 가격은요, 나보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를 땐 또 올라요. 그런데 물건이 괜찮다 그러면 내가 버티면서 가져가야 되는 베팅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KJW님은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억에서 2억 5천을 그냥 공식처럼 또는 무슨 더하기 빼기처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더 없느냐, 그리고 금리가 계속 오른다가 아니라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내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상현님 마지막입니다. 장기복무 군인 특공으로 위치와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어서 지금 관심이 떨어졌을 때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평택 고덕, 중랑구 리버센 어디가 나을까요? 이런 질문이 가장 잘못된 질문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정말 고민해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속상하실 수는 있겠는데, 좀 더 냉정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 투자는요, 비교의 학문입니다. 특히나 가격 비교의 학문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 동네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 동네에 있는 가격의 A 아파트와 B와 아파트와 C 아파트를 비교하면서 그 가격을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싸냐 비싸냐를 따져가면서 그걸 갖다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요,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비교 안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왜? 평택과 중랑구를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평택에서 좋아하는 사람들의 상황과 중랑구에 좋아하는 사람들의 상황이 완전히 틀리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가 더 오를까요? 저기가 더 오를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투자자들 중에서 가장 잘못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지금 비교하셨던 것처럼 평택, 중랑, 부천, 오늘날 갑자기 시흥 이렇게 비교하면서 어디가 좋아요? 라고 하는 질문이 가장 잘못된 질문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첫 번째, 평택과 중랑 중에서 나한테 가장 효용 가치가 높은 것이 뭐냐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평택, 고덕, 모아, 엘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으면, 그 아파트가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세와 그 주변의 입주 물량 이런 것들을 따져 보셔야죠. 또 중랑구라고 하는 동네가 있으면 그 동네에 무슨 호재가 있고 그 주변에 노원구라든지 기타 그런 아파트는 무엇이 더 중요하고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 자, 그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비교를 하시고,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고 많이 몰릴 수 있는 곳이 어디겠느냐, 가장 사람들이 투자자로 들어와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빠져나가는 곳이 어디겠느냐 생각하시게 되면, 안전한 곳은 사실상 서울이기는 해요. 그래도 밑에 첫 집을 서울에 마련하는 곳이 더 나을까라는 질문을 하셨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평택에 하시더라도 평택이라고 하는 동네가 호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이 안 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수익을 얼마를 갖느냐 안 갖느냐의 문제일 뿐, 비교를 하실 때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전혀 먼 동네를 비교하시게 되면 어느 누구도 제대로 된 답변이 안 나올 뿐더러 정답도 없다. 그 부분을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중요한 건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냐, 두 번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빠질 만한 곳이냐, 이 두 개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때는 지금 중랑구 리버센이라고 표현을 하셨죠? 근데 그 중랑구 리버센이라고 하는 그 아파트를 비교를 하실 때 혹시 그 근처에 유사한 아파트들도 분양하는 게 있는지를 찾아보셨는지, 그래서 근처에 있는 유사 아파트를 좀 더 찾아보시는, 평택이면 평택, 중랑이면 중랑, 이렇게 찾아보시는 게 조금 더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많이 들어왔느냐, 실수요자가 얼마나 많이 선호하는 곳이냐, 이거에 따라 결정하는 부분이지, 이거를 제가 지정해 주게 되면은요, 제가 볼 때는 투자를 정말 못 하시는 분이 됩니다. 저도 사람이고 저도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하게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우리 이상현님 얘기를 마지막에 해주셨네요. 지역별로 가격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아까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평택의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죠.
평택의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 부분은 리스크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서울 쪽에서 싸게 분양하는 쪽, 또 앞으로 나오는 것, 그 다음에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게 나올 수 있을 만한 곳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생각보다 한 10분 정도로 좀 더 길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질문도 많이 해주셨는데 답변을 못 드렸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다시 다음 주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했던 부동산 노포 목요일 시간 마칠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12시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드렸네요. 다음 주에는 라이브 시간 1시간 내내 여러분들의 질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늘 답변을 못 들으신 분들도 답변을 들으실 수가 있겠죠. 다음 주에는 라이브 시간 전체 모든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